안녕하세요. 여행 드로잉 작가 리모입니다. 오늘은 좀 어려운 얘기, 굉장히 중요한데 약간 이제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이론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는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투시도법 첫 번째 시간으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투시도법을 짧은 영상 하나로 다 소개하기는 쉽지가 않아서 여러 개 이제 시리즈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 여러 가지 투시도법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원리와 그리고 이제 1점 투시도법이라고 점 하나로 그림을 그리는 법, 이렇게 아주 좀 간략한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투시도법 같은 경우에는 3차원의 대상물을 평면에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풍경에 그리고 물체에 입체감과 원근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방식입니다. 원래 이제 기하학적인 의미를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한 그 투시도법의 원리는 1410년경에, 그러니까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기죠. 건축가인 브루넬레스키에 의해서 정립이 되고 발견이 됐습니다. 이 브루넬레스키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원래는 이 금속 장인인데 대문, 큰 강철로 된 대문 같은 거 만들던 금속 장인인데, 그 피렌체 두오모 아시죠? 아주 유명한 건축물입니다. 그 피렌체 두오모의 둥근 돔 지붕을 건축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피렌체 두오모의 지붕이 브루넬레스키가 처음으로 건축한 구조물이에요. 그래서 이 르네상스 시기에는 참 대단한 천재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투시도법에 대한 굉장히 불필요한 심도 높은 접근은 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풍경을 스케치하기 위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는 정도의 그 이론을 소개해 드릴 생각입니다. 일단 투시도법은 다른 말로는 선원근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3차원 평면상에 어떤 물체를 그릴 때 멀리 있는 것은 작게,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그려지게 되는데, 그 공간의 깊이와 방향을 선으로 표현해 원근법을 표현하는 방식이죠. 자, 그래서 오늘도 종이와 펜을 준비를 했고요. 스테들러 피그먼트 라인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투시도법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개념은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눈높이, 두 번째는 소실점입니다. 이 눈높이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아이 레벨이라고도 하는데, 만약에 진짜 우리 눈 높이, 그 바닥에서부터 우리 시선의 경계가 가지는 그 지점을 말하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밖에서는 이 눈높이가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우리가 저기 멀리 있는 초원이나 바다를 보면은 수평선, 지평선이 보이죠? 우리가 지구라는 둥근 어떤 그 행성 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높이가 맺히는 바로 그 아득히 먼 지점이 바로 수평선과 지평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그려볼까요? 예를 들어서, 자, 눈앞에 바다나 초원처럼 이런 긴 수평 라인이 존재를 한다면, 사과 박스처럼 네모난 직육면체 모양의 어떤 물체가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어떤 물체는 이렇게 저를 딱 바라보는 인면 방향으로 이 사각형이 있다고 생각하고 높이에 따라서 여러 개를 그려볼게요. 좀 가까이 있는 것은 더 크게 보이겠죠? 이 아래쪽에 있는 사과는 박스는 좀 더 크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개의 위치가 존재를 할 거고요. 수평선, 지평선, 다른 말로 이제 아이 레벨이라고 하는데, 바라보는 방향성을 하나를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높이가 존재하지만, 만약에 제가 이렇게 기울어진 쪽이 아니라 정면 방향으로 딱 여기를 쳐다본다고 했을 때 내 시선의 방향이 여기에 맺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기준점으로
이 주변에 있는 물체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기울기들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제 시선이 머물러서 이 수평선에 맺혀서 아득히 사라지는 이 지점을 그 V 포인트, 정확히 표현하면은 소실점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vanishing point라고 하는데, 이 소실점이라는 게 이제 설정이 되고 나면은 우리가 어떤 보조선들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사과 박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인지를 하고 계시냐면은 이런 형태의 직육면체 모양을 띠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안쪽에 보이지 않는 선까지 다 표현한다면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려놓은 이 사각형의 입면 부분, 딱 정면에 보이는 이 사각형 말고도 여러 가지 면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런 면들을 표현할 때 이런 다양한 기울기의 선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 선들이 결과적으로 이 상자들이 같은 방향으로 서 있다면은 어떤 독특한 하나의 그 질서를 만들게 되는데, 1점 투시도법에서는 이 모서리 선들이 일제히 이 V점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물론 좀 어긋난 각도로 막 세팅해 놓으면 꼭 이걸 따르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은 딱 제가 바라보는 정면 방향으로 지금 이 상자들이 다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직육면체 상자들의 세로선들, 대각선들이 이 방향을 따르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맞춰 가지고 나머지 선들을 그려볼까요? 자, 이 상자의 정면 네모는 이렇게 만들어지지만 후면 쪽에도 역시 이 방향과 평행한 이런 구조물들이 있을 텐데, 이런 가로선, 세로선들은 실제로 가로, 세로 방향으로 그려져야 되겠지만 그 외의 변들, 자, 이런 것들은 제가 아까 그려놓은 붉은색 보조선 방향을 철저하게 따른다, 그렇게 그려져야지 자연스럽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창문이나 건물을 그렸는데 눈에 명확히 보이는 그냥 수평이나 수직 라인들은 그리기 쉽지만 뭐 기울어진 면이라든지 굉장히 급격한 기울기를 표현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기준이 없어가지고 그림이 굉장히 어색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실점이라는 하나의 기준이 잡히고 나면은 우리가 3차원 공간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물체들을 굉장히 이 공간에 어울리는 느낌으로 체계적으로 그려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의 점으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이 그림은 지금 1점 투시도법을 이용해서 그린 그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점 투시도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좁은 골목길이라든지 아니면 좁고 긴 공간들, 예를 들면 버스나 기차, 비행기 같은 실내 공간을 그릴 때에도 1점 투시도법이 많이 쓰이고요. 차도, 어떤 그런 복도, 긴 공간들, 이런 공간을 그릴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사과 박스인데 위가 뚫려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사과 박스를 눈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내려다 본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눈의 사과 박스는 어떻게 보이냐면은, 일단 이렇게 두툼한 박스의 테두리 영역, 이것이 먼저 보일 것이고요. 이 내부의 공간도 그려낼 수가 있는데, 자, 내부의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딱 이 한가운데 위치에서 아래쪽으로 내려다보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 소실점이라고 할 수 있는 V 포인트가 한가운데에 맺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각선에서 이 한가운데로 좌우가 대칭하게 이렇게 다가오겠죠. 그러니까 이 안쪽에 보이는 바닥 영역을 그릴 때에도 아마 이렇게 그려지고요.
이 옆면과 바닥면을 연결해주는 세로선들은 이런 대각형 형태로 만들어지겠죠. 대각선 형태로. 이게 이제 박스의 안쪽 영역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V 포인트가 우리가 몸을 이동하거나 시선을 돌리면서 계속 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같은 박스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박스가 더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오른쪽으로 뭐 한두 발짝 움직여서 V 포인트를 여기에 위치시키겠습니다. 제가 약간 몸을 또 오른쪽으로 이동시킨 거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면은 역시 이 모서리와 이 V점을 연결하는 최단거리 직선을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그어주면은 이 두 직선과 왼쪽의 두 직선의 각도나 길이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박스 안쪽을 관찰해 보시면 박스의 이 왼쪽 영역은 더 좁아지고 오른쪽 영역은 더 많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아까와는 다르게 이 왼쪽 영역은 굉장히 좁게 표현이 되고 오른쪽 영역은 이렇게 공간이 넓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부 공간이 설정이 됩니다. 대각선 모양도 아까랑 좀 달라지겠죠. 여기는 좀 더 급격한, 여기는 좀 더 완만한 대각선이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공간이 형성되는 어떤 여러 가지 선들의 모양이 우리 시선이 옮겨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변화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그릴 때 공간이 일관성이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좀 안정감 있는 구도의 그림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너무 멀리 가지는 않고 1점 투시도법에 대한 얘기만 할 건데요. 간단한 실 예를 들어서 1점 투시도법을 이용해서 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풍경을 그릴 것인가 천천히 한번 같이 진행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행을 하면서 흔히 볼 수 있는 굉장히 평범한 골목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왼쪽 오른쪽에 건물이 하나씩 있고 뚫려 있는 골목 반대편으로 건너편으로 또 건물들이 정면 방향으로 한 두 채 정도가 살짝 보이고 아래쪽으로는 골목이 펼쳐져 있는 이런 풍경인데요. 이 풍경이야말로 전형적으로 1점 투시도법으로 그려볼 수 있는 그 풍경입니다. 이 장면을 한번 그려볼 건데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시면은 어떤 방향성이 좀 보이시는지 궁금해요. 그 창문들이 이렇게 놓여 있는 모양이나 아니면 건물의 무늬, 가로무늬 이런 것들을 보시면 어느 한 점으로 이렇게 귀결되는, 모아지는, 그래서 이 선들을 쭉 연결시켜 나가면은 어느 순간 닿아서 무한대로 사라지는 그런 점들이 보이시나요? 예, 그래서 주변에 이 긴 선들을 수렴수렴 해보면은 결국에는 이 하나의 화면에 한 가운데는 아니고 약간 오른쪽 아래쪽에 소실점이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풍경을 체계적으로 그릴 때 항상 이 흐름을 먼저 발견을 해요. 이런 과정이 있어야 그림이 좀 더 쉽게 체계적으로 그려지거든요. 그렇게 이 소실점을 이용해서 이 그림을 제가 어떤 식으로 그리는지 과정을 천천히 보여드릴 테니까 한 스텝 한 스텝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스케치북은 정방형, 정사각형 모양이고 그려볼 대상은 이제 직사각형 모양이기 때문에 가로로 넓은 직사각형 모양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이를 다 쓰지 않고 이 안에 다시 정확한 비율은 아니어도 되니까 한 이 정도 사이즈로 그림 속 풍경과 비슷한 이런 옆으로 긴 사각형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좀 더 세로로 길어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사이즈에 맞춰서 한번 그려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실점이 대체적으로 한가운데가 아니라 약간 오른쪽 아래쪽에 잡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좀 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확인하시려면은 그 좌우측에 있는 건물의 가로 줄무늬를 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것들은 각도가 이렇게 좀 기울어져 있고 어떤 것들은 수평에 가깝고 특정 위치 밑으로 내려오면은 역방향으로 꺾이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로 무늬들, 창문의 모양들 이런 것들이 수평으로 만들어주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 구간이 바로 뭐다? 나의 눈높이
아이 레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실점은 그 눈높이 아이 레벨 근처에 그 위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가 연필을 잘 안 쓰지만 이번에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연필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 줄무늬가 있을 만한 영역은 한 가운데가 아니라 조금 아래쪽, 이 정도 라인의 건물들이 거의 창문도 거의 수평 무늬에 가깝고 줄무늬들도 거의 수평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가운데가 아니라 약간 오른쪽, 한 여기쯤, 여기에 V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V라고 안 쓰셔도 돼요. 그냥 나만 알아볼 수 있게 살짝 점으로 찍어 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연필이니까 나중에 지울 수 있으니까 이건 이렇게 놔두도록 하겠고요. 이제는 연필을 거의 안 쓰고 바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양쪽의 건물부터 먼저 껍데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V점이 이제 이런 긴 선들을 그을 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자, 오른쪽에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V 포인트 약간 오른쪽 중에 긴 이런 직선이 나오는데요. 어디서 끝나죠? 이 V 포인트보다 조금 더 아래쪽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한 여기쯤 점을 찍으면 적당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건물의 세로선은 이런 긴 직선이고요. 이 건물의 아래쪽 라인은 이런 기울어진 방향으로 그려야 되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다? 이 소실점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을 이은 이 기울기로 선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기울기의 선을 연장시켜서 여기쯤 점을 찍어줄 거예요. 그리고 얘를 점 두 개를 이렇게 이어주면 아주 안정적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기울어져 있는 이 건물의 아래쪽 각도를 바로 그릴 수가 있고요. 왼쪽 건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이 떨어져 가지고 여기쯤 쭉 내려오는데 얘 역시 얘랑 비슷한 높이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쯤 점을 치겠습니다. 완벽하게 같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세로선 하나 그려주고, 자, 여기서는 이 V점의 기울기가 얘보다는 훨씬 더 완만해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 여기쯤 찍혔으면 이런 각도겠지만 이 점이 굉장히 멀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진 각도로 그려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보시면 여기쯤 점이 오면 되겠구나 해서 이 점과 이 점을 이렇게 연결해 주면 결국에는 이걸 연장해 나가면은 V에 닿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약간 각도가 다른 두 영역을 세팅을 해줬습니다. 그럼 벌써 건물 두 개의 껍데기는 끝난 거예요. 내친 김에 이 아래쪽에 인도 부분까지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인도가 왼쪽으로 보도블록이 요만큼 남아있죠. 요거 살짝 이어주고 V에서 가야 되니까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쯤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두 점을 이렇게 이어줍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도블록의 난간 높이만큼 이런 영역 만들어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쯤 점 찍어주고 그어주고 얘는 이렇게 이어지니까 여기쯤 와야겠구나. 보도블록 만들어주고 이렇게 모아지는 구조가 벌써 만들어졌죠. 자, 그리고 뒤에 있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요, 소실점의 영향을 거의 안 받는, 저희를 그냥 정면으로 보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직관적으로 한 여기쯤 시작해서 이 건물이 여기쯤 끝나는 것 같아요. 소실점 좀 못 미치는 곳에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이런 기울기로 길게 서 있는 영역이구나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 뒤에 있는 집도 이렇게 하나, 밑에 까만 부분까지 표현한다면 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건물 하나, 둘, 셋, 네 개까지 다 만들어 버렸습니다. 뭐 가로등이나 너무 자잘한 디테일들은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은 쉽게 크게 면적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왼쪽 건물부터 한번 볼까요? 왼쪽 건물을 보시면 일단 이 건물은 1층, 2층으로 나뉘어지는데 1층, 2층 사이에 툭 튀어나온 난간 같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마 높이가 대략적으로 여기쯤일까요? 네, 여기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구도로 이렇게 선을 그어줘야 되는데 그것 역시 이 소실점이 관장을 합니다. 얘가 이렇게 이어져야 되니까 한 여기쯤, 그래서 이 선은 이런 방향의 대각선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수평으로 그려버리면 굉장히 그림이 어색해지겠죠. 그리고
도톰하게 튀어나와 있는 난간 부분들도 비슷한 각도로 그려주고요. 자, 이렇게. 그리고 그 위에 좀 더 높은 난간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얘는 역시 쭉 따라가면은 여기쯤 찍힐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이 소실점 방향으로 선을 이렇게 넣다 보면은 어떤 걸 발견하시냐면은 소실점과 좀 가까운, 우리에겐 먼 지점보다 나에게 가까운 지점이 면적이 좀 더 넓어진 이런 느낌으로 표현되었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죠? 여기보다 여기가 조금 넓어지는데 그 이유는 이 V점에서 선이 나가기 때문에 이 V점에서 멀어질수록 나에게 더 가까운 부분이 되면서 더 커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그림 안에서 다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1층과 2층을 나눴고요. 일단 가로등은 안 그릴 건데 여기 튀어나와 있는 물바지 배수로 같은 것들이 있네요. 이건 먼저 살짝 한번 그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좀 겹쳐도 돼요. 지금은 이걸 너무 다듬지 않고 정직하게 그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그려주고, 자, 이 아래쪽에는 지금 창문이 4개가 있습니다. 이 창문이 지금 기울어진 옆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창문 4개가 원래는 같은 크기일 텐데 이 그림에서는 크기가 다 달라 보여요. 가까이 있는 창문이 더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창문이 더 작게 보입니다. 저는 이런 거 어떻게 그리냐면은 일단 가장 멀리 있는 창문의 가장 위 꼭지점과 아래 꼭지점들을 이렇게 찍어줍니다. 위 꼭지점은 이 정도 위치인데 아래 꼭지점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수평적인 이 눈높이보다 훨씬 조금 더 아래에 있어요. 그죠? 이렇게 아래쪽에 점을 찍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4번째 가장 큰 창문 요거 있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충 찍는 게 아니라 자, 역시 이 V점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보시면은 자, 처음 찍어놓은 이 점을 지나는 이 직선 상에 한 점을 찍어주시면은 잘 어울립니다. 얘도 이렇게 와서 여기쯤. 그러면 가장 작은 창문은 이 정도 사이즈로 그려져야 되는데 4번째 오른쪽 끝에 있는 가장 큰 창문은 이렇게 크게 그려져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사이사이에 있는 창문들은 이 기울어진 직선 상에 그려져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일단 제일 가까이 있는 창문부터 한번 그려보면은 제일 멀리 있는 창문부터 그리면은 이런 모양. 제일 가까이 있는 큰 창문을 그려보면은 이런 모양의 두 창문을 그릴 수가 있겠죠. 나머지 창문은 이 기울어진 직선상에 있는 점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은 점점 나와 가까운 것이 확대되는 느낌의 마른 목걸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이런 창문들을 2개를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이제 창문 내부의 세세한 표현은 하지 않겠고요. 오늘은 이렇게 크게 형태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만들어 봤고요. 그러면은 이걸 그리고 나면은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뭐 작은 난간을 만든다든지 아래쪽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까만 부분이 이렇게 또 층계를 이렇게 만드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걸 그려주시면 되고, 껍데기가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자질구레한 것들은 천천히 붙여주면 돼요.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건물에는 이런 줄무늬들이 있거든요. 그죠? 이 줄무늬들도 이제 표현을 해주고, 줄무늬를 잘 보시면 눈높이 근처에 있는 애들은 거의 수평에 가깝고 이 눈높이를 기준으로 이렇게 기울기가 변화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줄무늬 각도 잘 모르실 때에는 이 V에서 연장하면은 어디쯤 이 라인의 끝이 가야 되는지를 쉽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식으로 이렇게 줄무늬를 만들어주면 오른쪽은 뭐 위에 있는 창문 같은 경우에도 몇 개 그려줄까요? 네. 살짝 라인만 몇 개 주면서
여기 창문 같은 게 있구나 정도만 표현하고 말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오른쪽은 어느 정도 했고요. 왼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도 보시면 오른쪽 건물보다 약간 낮은 한 이 정도쯤에 1층과 2층을 나누는 어떤 툭 튀어나온 구조물이 보이고요. 역시 V점에서 연결해 가면은 여기쯤 맺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시면은 1층과 2층을 나누는 이 기울어진 직선도 여러분들이 가늠해서 그려보기가 쉽겠죠? 다 만들어주고 1층 같은 경우에는 창문이 3개가 있습니다. 아까 오른쪽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난간 하나 더 그릴게요. 가장 작은 창문의 꼭대기는 거의 여기쯤, 아래쪽은 눈높이보다 조금 더 아래쪽인 여기쯤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직선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창문 같은 경우에는 좀 커요. 근데 이 크기를 그냥 대충 가늠한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 기울어진 직선은 이 소실점 방향이니까 여기 의지해서 여기쯤 찍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래쪽 라인은 이렇게 연장을 하면은 여기쯤이 되겠죠. 조금 더 위에. 네. 그러면 가장 왼쪽에 큰 창문은 이 정도 크기. 이거 이 라인보다 이 라인이 훨씬 더 길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가장 작은 창문, 가장 큰 창문 그려볼게요. 그러면 그 사이에 중간 값으로 창문 하나만 더 그려주면 왼쪽도 3개의 창문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 창문 역시 너무 다듬지 않고 그냥 살짝 이런 표현만 좀 해주겠고요. 옆에 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직 라인으로 이렇게 대담하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왼쪽 건물의 아래쪽 부분도 완성을 했고요. 연습을 한번 더 해볼까요? 여기도 2층이 있으니까 2층 구조물의 창문 같은 경우에도 자, 이렇게 가장 멀리 있는 창문 기준으로 점을 찍고 라인 하나를 그린 다음에 자, 이 V점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얘는 생각보다 굉장히 이렇게 많이 틀어져야 되는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고 얘는 위에보단 좀 더 완만하게 이 정도 각도로 가니까. 하지만 1층의 창문보다는 조금 더 많이 기울어져 있는 이런 구조물의 창문이 만들어지겠습니다. 더 나간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건물들은 이 소실점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직관적으로 그리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1층과 그 위에 고층 사이에 가로로 줄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공간을 크게 나누는 긴 직선들을 먼저 그려주시면은 내부를 채우기가 되게 쉬워져요. 그러면 아래쪽은 이제 이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창문 하나랑 옆에 문 하나 이렇게만 그리면 끝나겠죠, 얘는. 그리고 위에 있는 부분은 이제 창문 2개인데 이렇게 사각형 모양의 창문 하나. 위에도 창문 하나 있는데 얘는 아래쪽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위에 다시 창문 하나. 창문 그리실 때 여러분들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은 한 붓 그리기로 그리시면 별로 안 예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창문을 그냥 이렇게 한 붓으로 이렇게 이어 그리면은 내 귀퉁이 모양이 잘 예쁘게 안 나오거든요. 이게 딱딱딱딱 날렵하게 튀어나와줘야지 창문이 굉장히 멋있게 보이는데, 그래서 저는 창문을 그리면 항상 획을 다 따로 써줍니다. 이렇게 그래야지 내 귀퉁이가 날렵하게 탁탁탁탁 각이 지거든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미음자로 그리시는 분도 있어요. 글자 쓰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창문은 이 건물의 벽을 꾸며주는 장식 역할도 하기 때문에 창문에 조금 공을 들여주시면은 훨씬 더 그림이 체계적이고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획을 다 따로 써가지고 4개의 선으로 창문을 그리는 것을 좋아하고 창살부터 그리는 게 아니라 저는 항상 박스 형태로 창문의 외곽부터 먼저 그려요. 그리고 나서 내부의 선들을 다시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창문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이런 표현들이 많아지고 더 세밀하게 들어갈수록 그림은 풍부해지는 건데 처음부터 디테일을 막 올리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제가 지금 그린 것처럼 전체적인 큰 껍데기 아웃라인부터 먼저 그리시는 게 그림을 쉽게 풀어가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붙여나가 볼게요. 이제는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죠? 이렇게 조금씩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이 외곽선에 맞춰서 디테일들을 설명을 해주면 그만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내부에 뭐 이런 줄무늬 좀 더 넣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위에 있는 창문은 작은 창문이 3개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이런 창도 창살을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저는 이 창문 이 사각형을 도형을 꽉 채우듯이 그리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고 뭐 더 표현하고 싶으시면은 여기에 흘러내려오는 이런 물바지 같은 것도 좀 그려주시고 안 해도 되고요. 이미 많이 겹쳐질 것 같아가지고 가로등은 안 그릴게요. 그리셔도 되는데 저는 굳이 안 그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건물은 디테일이 더 없죠? 작게 보이는 이런 창 하나 그려준다든지 이 위로 지나가는 지붕 라인 살짝 보이네요. 뭐 이런 걸 몇 개 써가지고 이렇게 그려준다든지 그리고 이제 뭐 좀 꾸며 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볼까요? 이 왼쪽에 있는 건물의 창문 테두리가 좀 있네요. 이런 것들 좀 더 그려주면 좀 더 디테일이 많아 보이겠고요. 아래쪽에 있는 창문 같은 경우에는 창살이 워낙 얇아서 그냥 사각형을 안 그리고 창살을 이렇게 그려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림에서 이제 진짜 어두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래쪽에 있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여기도 작은 사각형이 있네요. 그리고 이 건물의 하단 부분에 새까만 부분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 어떤 패턴을 이용해 가지고 까맣게 채워주시면은 좀 어둡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냥 진짜 정말 까만 먹물이나 잉크로 새까맣게 칠해줘도 되겠지만 그러면 굉장히 잉크도 많이 들고 아까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몇 개의 패턴만으로 가볍게 어둡게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좀 어둡게. 이런 패턴은 지금 제가 세로 방향의 선을 쓰고 있는데 이것 말고도 무수히 많은 패턴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건물의 안쪽, 문 안쪽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펜을 굴려가지고 이런 패턴을 줘도 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창문도 디테일을 조금 더 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왼쪽 건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소실점 방향을 유의하면서 줄무늬를 좀 이렇게 입혀줄게요. 자, 대충 했습니다. 얼렁뚱땅. 자, 어떻죠? 벌써 공간감이 좀 느껴지시나요? 소실점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그 풍경을 그릴 때 어떤 큰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 소실점을 신경 쓰고 그리신 분의 그림과 거기에 대한 감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그리신 분과의 그림에는 굉장히 그 설계부터 달라지기 때문에 그림의 짜임새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특히 도심 영역, 직선이 많고 어떤 긴 도로, 복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영역에서는 틀림없이 이 소실점의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 다수 발견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리시면은 즉흥적으로 그리시는 그림에 비해서는 좀 더 차분하고 공간감이 더 잘 느껴지는 체계적인 그림이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실점을 정말 각도기로 마치 잰 것처럼 정확하게 들어가는 그림이 무조건 좋은 것이냐,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림이라는 게 내가 이 풍경에서 느끼는 어떤 감정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지, 누가 0.1도 틀리지 않는 정확한 어떤 각도를 표현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우리가 승부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제도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감정을 전달하기 위한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의식을 위해서 이걸 이용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이 도구에 천착하셔가지고 여기에 매몰되시면은 기술을 위한 그림을 그리게 되시니까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 소실점과 보조선을 잘 이용해서 그림을 많이 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그림 하나를 그려봤고요. 이 그림을 마무리할 때에는 펜 드로잉도 마찬가지고 물감을 칠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건물에서 가장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들이 내 그림에도 그 명암이 좀 표현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은 그림을 언제 마무리해야 될지를 아실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우리가 시선이 이쪽에 많이 머무는데 이쪽에 창문들이 지금 너무 하얘가지고 다 까맣게 칠하진 않겠지만 일부분만이라도 좀 이렇게 어두운 창문들을 좀 만들어 주시면 그림의 완성도가 조금 더 높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완성도 역시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좀 굉장히 담백하게 끝내실 분들은 너무 많이 터치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 저는 가벼운 그림이니까 이 정도 그림으로 완성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복잡한 복도나 어떤 구조물들을 그릴 때 이런 1점 투시도법을 이용해서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2점 투시도법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방향성을 가지는 어떤 복도나 길을 그리는 게 아니라 진짜 물체 하나에 두 면이 얽혀 있는 2점 투시도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방법을 더 여행 중에 많이 그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1점에 이어서 2점 투시도법도 연습해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오겠습니다. 오늘 드린 과제는 한번 여러분 복습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